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산처럼 묵직하고 침착하라. 대장선 위에서 장병들에게 큰 목소리로 이순신이 외쳤다. 1592년 음력 5월 7일 정오 무렵 이순신의 지휘에 따라 조선 함대는 기세 좋게 오포만 안으로 적진을 향해 돌진에 들어갔다. 불패의 신화로 기록되는 이순신의 첫 해상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오포만에 들어가 보니 선창에는 외선 50여 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외적의 대선은 200에서 300명 정도의 전투원이 탑승할 수 있으며 외적의 중선은 100명 정도의 전투원이 탑승할 수 있고 외적의 소선은 40명 정도의 전투원이 탑승할 수 있다. 외적의 전선은 대포 등 한 포를 탑재하지 않았고 개인 병기인 조총과 칼로 써 무장한 수병들이 전투원으로 타고 있었다. 오포만으로 들어온 외적 선단은 도도 다카토라가 이끄는 정예 수군의 선봉이었다. 조선 함대의 갑작스러운 출현에 놀란 외적들은 감히 바다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고 물기슭을 타고 배를 몰아갔다. 그러던 중 선봉선 6척이 마침내 조선군의 포격권 안으로 들어왔다. 마침내 역사적인 첫 전투에 포화가 터진다. 조선 함대에서 각종 총통하기를 적선들 가운데로 무차별적으로 퍼부어댔다. 외적들도 조총을 쏘면서 응전해왔으나 조선군의 기세를 당할 길이 없었다. 한나절에 걸친 조선 수군의 거친 공격 앞에 적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불타는 외적선들로 연기와 불꽃이 오포 하늘을 뒤덮었고 바닷물은 피로 물들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거둔 영광스러운 제1차 출전의 백미인 오포해전이다. 오포에서 첫 승전고를 올린 조선 함대는 거제도 북쪽 끝의 영등포현, 장목면 구영리를 향해 북상하여 그날 오후 4시경 영등포 앞바다에 도착했다. 그때 척후장이 멀지 않은 곳에 큰 외선 5척이 지나간다고 보고했다. 이순신은 함대를 동원해 영등포에서 30km 떨어진 웅천 땅의 하포 앞바다까지 적을 추격했다. 적들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치는 바람에 외적들을 잡지는 못했지만 조선군은 적이 버리고 간 배 5척을 모두 불태우는 전공을 올렸다. 이것이 제1차 출전 중 하포해전이다. 다음 날인 8일 아침 일찍 이순신은 진해 땅 고리량에 외적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이순신이 함대를 이끌고 적진포현 통영시 광도면 적덕동에 이르렀다. 그곳에는 외적의 대선과 중선 13척이 바다 어귀에 정박해 있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 약탈하고 있던 외적들은 조선 함대를 보고는 홍비백산에 배를 버려둔 채 산으로 도망쳤다. 조선 수군은 여기서도 적선 11척을 불태우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 전투를 제1차 출전 중 적진포해전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적진포해전은 파괴한 적선이 11척이라는 말도 있고 13척이라는 말도 있다. 이 영상에서는 11척으로 기준으로 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순신의 오포 승첩 3회 접전이 전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포 승첩은 옥포전, 하포전, 적진포전의 3차례 접전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적선 총 42척을 격파했다. 각종 노획품은 5칸 창고에 쌓고도 넘쳤다. 쌀 300여 선과 의복과 무명배 등은 모든 군사들에게 두루 나누어 주었다. 또 전쟁에 쓸 수 있는 물품은 분류에 따로 잘 간수해 두었다. 반면 아군의 피해는 순천 대장선 사부 한 사람만이 왼팔에 화살을 맞아 조금 상했을 뿐이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전라도 수군이 이미 잡아놓은 외선을 원균이 굳이 활을 쏘면서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부 2명이 상처를 입은 점이다. 이순신은 이에 대해 주장으로서 부하단속을 잘못함이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며 탄식했다. 이순신은 영남의 수군들과 작별하고 5월 9일 종우경 무사히 여수 본영으로 돌아왔다. 미지의 적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도 외적을 무찌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심어준 뜻깊고 영광스러운 개선이었다. 다음 날인 5월 10일 이순신은 제1차 오포 승첩을 아랩니다라는 제목으로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다. 선조가 이순신의 승첩 보고서를 받은 것은 평양에서였다. 개전 이후 육전의 패보만 접하다가 처음으로 승전보를 받은 선조는 5월 23일 포상 제1호로 이순신에게 가선대부 종이품의 직함을 내렸다. 5월 27일 원균에게서 급보가 도착했다. 적선 10여 척이 사천과 곤양으로 침범해와 자신은 남해의 노량으로 피신했다는 것이었다. 이때 이순신은 6월 3일에 전라 우수사 이억귀와 여수 앞바다에서 합류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순신은 이억귀와 약속한 6월 3일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이순신은 부득이 출전 예정일을 4일 앞당겨 전라 좌수군만을 이끌고 5월 29일 새벽
두 번째로 경상 바다를 향해 나아갔다. 제2차 출전에서는 제1차 출전 때보다 한 척이 모자라는 23척의 전선을 이끌고 나갔다. 이유는 외적이 흥양으로 침범할 것이라는 정보가 있어 조방장 정걸에게 배 한 척을 내주어 흥양 지역의 경계 수역을 수비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제2차 출전에서 제1차 출전 때에 비해 장수들의 편성에 상당한 개편이 있었다. 이순신은 첫 전투를 통해 알게 된 장수 개개인의 적성과 면모에 따라 장수들도 적재적소에 재배치한 것이다. 이 편성에서 눈에 띄는 것은 귀선 돌격장으로 이기남과 이월량 두 사람이 배치된 것인데, 이로써 제1차 출전 때는 써보지 못한 거북선을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하기 위해 거북선 두 척을 진해 맨 선두에 내세웠음을 알 수 있다. 5월 29일 이순신은 경상바다로 나아가 노량 부근에서 원균의 군선 3척과 합류했다. 이때 외적들은 사천선창에 있었는데 조수가 물러나는 때라 거북선이나 판옥선 같은 큰 배를 이끌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외적들은 산허리에 진을 치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조선 수군을 깔보듯이 칼을 휘두르고 있었다. 이순신은 적들이 매우 교만한 태도를 갖고 있어 우리가 패한 듯 물러나면 저들이 배를 타고 쫓아올 것이라 말했다. 그리곤 함대를 이끌고 돌아서서 도망가는 척했다. 아니나 다를까 조선 함대가 얼마 가지도 않아 교만해진 외적 200여 명이 군선을 타고 총을 쏘면서 공격해왔다. 외적들은 산과 언덕 위에서도 물 위의 군선과 서로 호응해가며 빗발 같은 총탄 세례를 퍼부었다. 그렇게 사천만 한가운데로 적을 유인해낸 이순신은 급히 뱃머리를 돌려 거북선을 앞세우고 적선을 향해 돌진해 들어갔다. 이순신이 먼저 적진 앞으로 달려나가자 다른 장수들도 뒤를 따랐다. 이렇게 되니 사천선창에 있던 외적선은 대부분 거북선을 앞세운 조선 함대의 포격으로 깨졌다. 남은 적들은 높은 언덕으로 도망친 뒤에 다시는 나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이것이 제2차 해전의 서막인 사천해전이다. 바다에 진을 치고 밤을 맞은 이순신 함대에는 처음으로 격렬한 전투를 치르느라 부하 장졸들도 적지 않은 부상을 입었다. 일방적으로 승리했던 옥포해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군관 나대용과 이설도 적의 철환을 피하지 못해 부상을 당했는데 이순신은 일일이 그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했다. 사실 이때 이순신도 왼쪽 어깨에 총탄을 맞아서 그 피가 발등까지 흘러내렸으나 화를 놓지 않고 종일토록 전투를 지휘했다. 전투가 끝난 다음에야 칼끝으로 살을 쪼개고 탄환을 꺼내니 계피가 약 2치, 지금으로 치면 약 6cm나 되었지만 이순신은 태연하게 웃고 이야기하며 주위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1593년 3월에 유성룡에게 보낸 편지에서 적탄을 맞았는데 상처가 매우 심하다. 적탄이 어깨뼈 깊이 들어가는 부상을 당해 고름이 흘러 아직도 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활시위를 당길 수 없어 걱정이다라는 내용도 있다. 이것을 미루어 보면 그때 상처가 무척 심각했음을 알 수 있다. 6월 2일 외적선이 당포에 모여있다는 정보를 듣고 이순신은 곧 그곳으로 향했다. 그때 당포에 있던 외적은 300여 명이었다. 외선은 판옥선만 한 것이 9척에 중소선 규모로 12척, 총 21척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그중 가장 큰 배에는 30에서 40자쯤 되는 높은 누각이 세워져 있었는데 배 주위에는 붉은 비단 휘장을 들이우고 그 휘장 사면에는 황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모양으로 보아 대장인 카메이 고래놀이가 타고 있는 지휘선임이 분명했다. 이순신이 거북선을 앞세우고 적의 대장선을 표적으로 삼아 그 밑으로 찔러 들어갔다. 거북선이 적의 대장선을 들이받았다. 그때 중위장 권준이 용감하게 그 배 안으로 돌입해 적장에게 활을 쏘아 쓰러뜨렸다. 군관 진무성이 즉시 그의 목을 베었다. 이것이 제2차 출전의 중심 전투인 당포해전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이때 죽은 적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일본에서는 카메이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 배에서 도요토미가 카메이에게 준 금부채가 발견된 점으로 미루어 그를 카메이로 보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일본 측 기록에는 카메이 고래놀이는 생還하여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당포해전에서 죽은 적장은 구루시마 미치유키라고 한다. 일단 적장이 누구인지는 양쪽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권준의 활에 적장이 맞아 바다로 떨어졌고 김한과 진무성이 목을 베어버림으로써 외적의 사기가 꺾인 것은 사실이다. 당포해전이 끝나자 적선 20여 척이 거제 쪽에서 쳐들어온다는 급보가 탐망선에서 들어왔다. 이순신이 급히 거제 쪽으로 나아가자 외적들은 조선 전함을 보고 멀리 도망쳤다.
그리 되자 이순신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바다 위에서 잠시 군사들을 쉬게 했다. 6월 4일 이른 아침에 이순신은 지역 토박이 병사인 강탁에게 당포 바깥 바다로 도망친 왜적들이 모두 거제 쪽으로 간다는 첩보를 듣게 된다. 정보를 들은 이순신이 적이 도망갔다는 거제 쪽으로 떠나려고 할 무렵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억기의 전라 우수군 25척 함대가 도착했다. 이로써 이순신 23척, 원균 3척, 이억기 25척으로 총 51척의 막강한 대선단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당시 이순신과 원균 그리고 이억기 이 세 해군 사령관의 관계는 어땠을까? 각종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은 자기보다 16살 어린 이억기와는 서로 의기투합하는 반면 원균과는 일찍이 함경도에서부터 알기는 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 불편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정에서는 새 지휘관의 관계를 알면서도 신속하게 이들의 지휘 계통을 정리해주지 않았다. 다행히 원균이 군사 없는 장수로서 무력화되어 독자적으로 작전 수행이 불가능했기에 이순신의 작전 수행에 따라올 수밖에 없어 임진년 4대의 승첩에 큰 문제가 없었을 뿐이다. 만약 대등한 새 지휘관이 이끄는 군대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없이 전투를 치렀다면 결코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만 봐도 당시 조정의 지휘체계와 능력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6월 5일 아침 거제 주민으로부터 왜적들이 당항포에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순신과 이억기의 연합함대는 그 길로 적을 추격해갔다. 이순신은 먼저 두세 척의 전선을 당항포로 보내서 지형을 자세히 살피게 하고 만약 적이 공격해오면 못 이기는 척하며 적을 끌어내라고 당부했다. 얼마 뒤 척후선이 해협 어기로 와서 신기전을 쏘아 출전할 것을 알렸다. 이순신은 전선 4척을 잠복시켜 적의 후원을 막게 하고 나머지 부대는 일제히 당항포를 향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판옥선만큼 큰 배가 9척, 중간 크기의 배가 4척, 작은 것이 13척, 총 26척이 언덕 아래에 정박해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배인 대장선 뱃머리에는 3층 누각을 세우고 단청치를 해 마치 큰 법당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다. 외적선 모두 검은 헝겊 깃발이 꽂혀 있었는데 그 깃폭에는 흰 글자로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7글자가 뚜렷이 쓰여 있었다. 외적들이 조선 함대를 보고는 한꺼번에 조총을 난사했다. 이순신은 이번에도 거북선을 앞세워 대장선으로 돌진하며 화력을 퍼부었다. 대장선의 휘장과 돛대에 불이 붙고 층각 위에 앉아있던 적장이 화살에 맞아서 떨어졌다. 적장이 그리 되니 적의 사기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이순신과 이억기는 편을 갈라 선멸전을 전개했다. 총탄과 화살에 맞아 죽고 물에 빠져 죽은 적이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 갯가나 산으로 기어올라 도망치는 적도 많았는데 조선 수군들이 뒤쫓아가서 적의 머리 43급을 베고 30척이 넘는 적선을 불태웠다. 이 전투가 제2차 출전 중 세 번째 접전인 당항포해전이다. 이때 이순신은 외선 한 척만은 부수지 말고 남겨두라고 명령했다. 6월 6일 새벽 당항포에서 산으로 올라간 왜적들은 이순신이 남겨둔 배 한 척을 타고 몰래 달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나가는 바다 어귀에는 이순신의 명을 받은 방답첨사 이순신이 전선을 이끌고 기다리고 있었다. 도망쳐 나오는 외선에는 거의 100명이나 되는 적들이 타고 있었다. 방답첨사 이순신은 화력을 퍼부었다. 그리고 갈고리를 던져 적선을 바다 한가운데로 끌고 나왔다. 그 과정에서 배에 타고 있던 적의 병사 절반이 물에 빠져 죽었다. 이때 외선에서 노획한 물품 중에 3040여 명의 왜적이 서로 피를 내어 마시며 맹세를 적은 군사 배치표를 찾아냈다. 여기서 잠시 사천 전투에 이어 당항포해전을 겪으면서 이순신과 원균의 대립과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그 원인은 두 사람 간의 국가관과 인생관, 그리고 인격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은 중국진 시대의 상수군법을 본받아 수급의 숫자로 공로의 우열을 판정했다. 그래서 원균은 적의 수급을 많이 베어 전공의 자료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순신은 전투에 앞서 장수들에게 공을 세우더라도 이익을 탐내어 죽은 적의 머리를 먼저 배려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적의 머리 하나를 베느라 더 많은 적을 쏠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했다. 이순신은 적을 죽이기만 하면 비록 목을 베지 못하더라도 힘써 싸운 자를 제1의 공로자로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용전은 내가 직접 보고 있다는 말로 장수들과 병졸들에게 욕심 때문에 전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지 싸움이 끝난 뒤의 전공은 부차적인 것임을 깨우쳐주는
이순신의 인격과 나란 일을 나의 일로 보는 주인의식이 잘 배어있는 말이었다. 이순신에게는 적과 싸워 이기는 나란 일이 중요했지 적의 목을 많이 베어 정과를 높이는 장수 개인의 일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공에만 집착하는 원균은 달랐다. 원균은 이순신의 부하가 아니었으므로 이순신의 그런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 원균은 어떻게 해서든 적의 머리를 더 많이 베어 자신의 정과를 올리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런 까닭의 사욕을 앞세우는 원균의 행동은 이순신의 눈밖에 나기 마련이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반목의 골이 깊어졌다. 7일에는 율포 바깥 이수도 앞바다에서 도망치던 외적 큰 배 5척과 중간 배 2척을 추격해서 모조리 깨뜨리고 불태웠다. 이것이 제2차 출전 중 4번째인 율포해전이다. 제2차 출전의 4접전에서 얻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깨뜨린 외선이 72척, 외적의 머리가 88급, 사살한 적이 137명이었다. 반면 조선의 전사자는 13명, 부상자는 34명이었다. 이순신은 주요한 노예품은 한양으로 올려보내고 쌀과 옷 같은 것은 군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순신은 사상자 명단을 자세히 적어 위에 장기했는데 특히 전사한 이들의 시체는 따로 작은 배에 실어 각각 그들의 고향으로 보내 안장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처자식에게는 특별한 위로와 도움을 주었다. 살아남은 부하 장병들에게는 그들의 전공 사실을 상세히 기록하여 공정한 농공행상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순신의 승전 소식을 듣고 피난민들이 달려와 이순신에게 살 길을 호소했다. 이순신은 노획한 쌀과 옷 등을 그들에게 나누어주며 위로하고 가족을 데려와 목숨을 위탁하는 사람 200여 명은 본영 가까운 곳으로 인도해 살게 해주었다. 본영으로 돌아온 이순신은 제2차 당포, 당항포 등 4곳의 승첩을 아랩니다라는 제목의 당포 승첩 장기를 작성해 3일 뒤인 6월 14일 군관 이봉수로 하여금 임금에게 전하도록 했다. 이때 선조는 평양도 버리고 의주로 피신해 있었다. 선조는 당포 승첩을 보고받고는 매우 기뻐했다. 선조는 이순신을 자원대부 정의품으로 승격시키고 이순신을 격려하는 유서도 함께 내려보냈다. 당포 승첩은 선조에게만 큰 기쁨을 준 것이 아니었다. 승전 소식이 퍼져나가자 겁을 먹고 도주했던 지방 수령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곳곳에서 위병들이 일어나 외적과 싸우기 시작했다. 이때 이순신 함대의 연전연패를 당한 외적 지휘관들은 도요토미로부터 거센 질책을 받았다. 그들은 6월 14일 외수군 최고 무장들인 와키자카, 구키, 가토 등이 부산에 모여 작전회의를 열었다. 그들은 총력을 다해 조선 수군을 깨뜨리고 이순신을 죽이자고 결의를 다지며 115척에 이르는 대규모 연합선단을 구성해 여수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얼마 후 가덕과 거제 부근에 최소 10여 척에서 30여 척에 이르는 왜군 함대가 여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급보와 육상에서 전라도 금산까지 적의 세력이 뻗쳐왔다는 급보가 이순신에게 들어왔다. 자칫하다간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공격을 받아 위급한 사태가 될 우려가 있었다. 이순신은 소극적으로 여수만 지키느니 적극적으로 적을 찾아내 섬멸하는 것이 상책이라 판단했다. 이리하여 제3차 출전이 결행되었다. 여수를 떠난 이순신 함대는 7월 4일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합세했다. 그리고 6일에 노량에서 원균과 합세한 다음 7일에 당포에 이르렀다. 이때 산에서 피난하고 있던 목동 김천손이 외적선 70여 척이 오후 2시쯤에 거제 영등포로부터 견내량으로 와서 머물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7월 8일 마침내 임진년 전쟁사 중 가장 눈부신 영광의 대승리가 이루어지던 날 아침이 밝아왔다. 연합함대 56척은 적들이 정박하고 있는 견내량을 향해 나아갔다. 정탐선이 견내량으로 가보니 큰 배 36척, 중간 배 24척, 작은 배 13척으로 총 73척의 외적선이 대열을 벌린 채 정박하고 있었다. 한참 동안 지형을 살펴본 이순신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적을 한산도 넓은 바다로 유인해 섬멸시켜야 한다고 결정했다. 첫째는 견내량 지형이 좁고 암초가 많아 판옥선처럼 큰 배가 싸우기에 불리하고, 둘째는 인근에 숨을 수 있는 육지와 섬들이 많아 적들이 불리해졌을 때 육지로 도망가 숨어버리면 일망타진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원균은 이순신의 의견과 달리 바로 견내량 쪽으로 나가서 싸우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런 원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전략대로 시행했다. 먼저 판옥선 대여서쪽으로 일부러 적을 덮쳐잡을 듯이 진격하도록 했다. 그러자 적 함대가 일제히 돛을 달고 따라 나왔다. 먼저 진격한 배들이 후퇴하자 이번에는 뒤에 있던 조선 함대도 모두 돌아서서 도망가는 척했다.
외적들은 더욱 기세가 올라 그런 조선 수군을 추격했다. 한참 정신없이 추격해온 적선들은 어느새 한산도 넓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되었다. 바로 이때 연합함대는 서로 약속한 신호에 따라 재빨리 배를 돌려 학이 날개를 벌리듯 적을 양쪽에서 포위했다. 바로 하깁진이었다. 7월 한산 앞바다에 펼쳐진 하깁진은 조선 수군에겐 승리를 부르는 아름다운 연주소리요, 적들에게는 죽음을 부르는 절망의 비명이었다. 좌우 두 척의 거북선이 중하기를 적진 중심부로 퍼부으며 돌격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전 함대에서 포성이 울리기 시작했다. 갈팡질팡하며 도주하는 적진을 향해 포탄과 화살이 우레처럼 떨어지니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무려 적선 59척을 격파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 한산해전에서 사망한 외적 수는 무려 9천여 명에 이르렀고 죽은 장수도 와키자카 야스하루에 가신 와키자카 자이몬을 비롯해 수십 명에 달했다. 만압의 사바노조라는 자는 육지로 올라가 패전의 치욕을 이기지 못해 할복했다. 총대장 와키자카는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져 김해 쪽으로 달아났다. 7월 9일 이순신은 안골포에 적선 40여 척이 정박해 있다는 탐망군의 보고를 받았다. 이순신은 10일 새벽 외적들을 무찌르기 위해 안골포로 전진했다. 그때 안골포에는 적의 큰 배 21척, 중간 배 15척, 작은 배 6척, 총 42척이 정박해 있었다. 이들 가토와 구키는 와키자카를 지원하러 오다가 와키자카가 한산도 앞바다에서 참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 안골포로 숨어든 외적이었다. 이순신은 이번에도 안골포 지형이 좁고 물이 얕아 적들을 끌어내 하깁진을 쓰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적들도 이순신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지 않았다. 이순신은 어쩔 수 없이 함포로써 원거리에 있는 적들을 공격했다. 이순신의 함대는 서로 위치를 바꿔가며 무자비한 포격을 퍼부었다. 조선 함대의 무차별 함포 공격에 적의 배들은 모두 깨졌지만 일부 외적들은 살아남아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가 도망쳤다. 12일 낮 10시쯤 한산섬에 이르러 보니 지난 8일 한산 전투 때 도망갔던 외적 400여 명이 굶주림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해변에 늘어져 누워 있었다. 이순신은 전라수군이 아니더라도 이토록 힘 빠진 적쯤은 경상수군만으로 쉽게 무찌를 것으로 생각했다. 전라수군은 이미 군량도 다 떨어져 가고 금산에 외적이 전주까지 내려왔다는 소식이 있어 좌수영의 배후가 걱정되기도 했다. 이에 이순신은 원균과 거제도 군사들로부터 그 외적들을 전부 무찌르겠다는 약속을 받고 13일 여수 본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뒷날 원균은 많은 적선이 몰려오고 있다는 허위 정보에 놀라 포위망을 풀고 도망쳐버리는 바람에 이순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에 이순신은 장계의 분통함을 드러내며 탄식했다. 어쨌든 한산과 안골포에서의 대승리는 의기양양하던 외적의 기세를 꺾고 승기를 조선 쪽으로 돌려놓은 역사적 전투였다. 한산해전에서 조선의 전사자는 19명이었고 부상자는 115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이 미천한 노비계급이었지만 이순신은 누락되는 자 없이 장계에 그들의 직위와 성명을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적어 넣었다. 이순신은 7월 15일 제3차 한산도 승첩을 아랩니다라는 제목으로 승첩 장계를 올렸다. 선조는 이 공로로 정원대부 정의품을 내렸다. 그리고 이억기와 원균도 종이품 가선대부로 승진했다. 외적들이 해전에서 연전연패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산 바닷가에는 500여 척의 적선이 전박하고 있었고 상시 6만에서 7만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다. 외적들은 한산해전 이후 경상 내륙 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이런 전쟁의 상황 변화에 대응해서 이순신은 한 번에 적의 기세를 꺾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깊이 궁리했다. 이순신은 생각 끝에 적의 중추부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전쟁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는 길이라 생각하고 중과 부적의 무리함을 무릅쓰고 부산으로 출진할 결심을 하게 된다. 이순신은 적을 효율적으로 섬멸하기 위해 부산을 공격할 때 수륙연합 작전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 조정의 능력이나 육군의 전투 능력으로는 수륙연합을 통한 외적 섬멸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이순신은 전라우 수군과 경상수군의 도움을 받아 해군 병력만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 부산에 주둔한 막대한 외적 선단과 싸우려면 합동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순신은 8월 1일에 이억기의 전라우 수군과 여수 앞바다에서 만나 23일까지 맹훈련을 했다. 이순신은 훈련을 마친 연합함대를 이끌고 8월 24일 오후 4시쯤 경상 바다로 출발했다. 25일 당포에서 원균과 합세했다. 이순신은 연합함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양산, 김해,
두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적을 탐색하고 보이는 외선들은 모두 격파했다. 부산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배후를 정리해두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9월 1일 모든 사전 작업을 마친 조선 함대는 부산 앞바다를 향해 가면서 화준구미에서 외적선 큰 배 5척, 다대포에서 큰 배 8척, 서평포에서 큰 배 9척, 전령도에서 큰 배 2척 등 모두 합쳐 24척을 깨뜨리고 부산 앞바다로 나아갔다. 부산 앞바다로 탐색을 보낸 쾌속정이 오후 3시경 돌아와 부산 선창에 500여 척의 적선이 있고 선봉선 4척이 초량모까지 나와 있다는 보고를 해왔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이순신은 즉시 공격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고 녹도만호 정훈과 거북선 돌격장 이열량을 선두로 장사진을 쥐어 외적의 소굴로 돌격해 들어갔다. 거북선은 선봉으로 나왔던 외적 대선 4척을 당파로 순식간에 깨버렸다. 기세가 오른 조선 수군은 정훈을 선봉으로 해 장사진을 유지하며 부산 진포에 정박해 있던 적선 500여 척을 향해 돌격해 들어갔다. 외적들은 연합함대의 위세가 두려워 감히 바다로 나오지 못하고 산 위로 올라가 아래쪽을 향해 조총을 쏘아대기 시작했다. 간혹 외적이 빼앗은 조선의 무기인 총통들에서 쏘아진 탄환들이 날아오기도 했다. 조선의 장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에 들어가 해가 질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렇게 전투는 해가 져서야 끝이 났다. 결과는 조선 수군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비록 뺀 적의 머릿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조선 함대는 외적선을 무려 100여 척이나 깨뜨리는 대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이순신도 큰 손실을 보았다. 그것은 녹도만호 정훈 장군이 그날 전투 막바지에 안타깝게도 적의 철환에 맞아 전사한 것이었다. 정훈은 4차례 전투와 10번의 접전 때마다 선봉에 서서 큰 공을 세웠으나 끝내 적진 속에서 장렬한 죽음을 맞이했다. 본영으로 돌아온 이순신은 9월 17일 제4차 부산포 승첩을 아랩니다라는 제목으로 임금에게 승첩 장계를 올렸다. 이 장계에서도 이순신은 장수에서 종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나라를 위해 싸운 사람이면 그 공을 상세히 적어 보고했다. 하지만 이순신이 부산포의 전으로 적선을 100여 척이나 깨뜨렸지만 아직도 부산 선창에는 350여 척의 많은 적선이 정박해 있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